주제인데요.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엇이 선인가에 대해서 매우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 나름의 선에 대한 정의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존재라 하면 내가 내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설계하고 그것을 꾸려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자유로운 존재로서 이 세상에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그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죠. 근데 물질의 결핍이 너무 심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아주 불합리한 제도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계급제도, 노예제도, 여성을 가축과 마찬가지로 동산으로 취급하는 그런 제도요. 오늘날의 비정규직 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만듭니다. 또한 종종 낡고 굳어진 어떤 사고방식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 예 많이 보죠. 생각이 잘못되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예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그러니까 가족을 먹여 살릴 책임은 남자한테 있어, 이런 것도 저는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여자가 능력이 좋으면 여자가 할 수도 있지. 그렇죠? 예. 남자가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한국 40대 남자 암 발병률 세계 1위, 예. 사망률 세계 1위, 뭐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의학 박사님 말씀으로는 암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동종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런 거, 내일은 저런, 오늘은 뭐 과장님한테 야단 맞았고, 내일은 또 뭐 딸내미한테 욕 먹었고, 뭐 모레는 축구 시합에서 졌고,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으면 그것이 암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40대 남자들이 암 발병률이 높은 것은 사고방식과 관계가 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만 말씀드렸지만 많은 낡은 의식들이 우리들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지요. 이런 것이 제가 평소에 무엇이 선인가라고 말할 때 어떤 것이 우리 인간을 더욱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선이요,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선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관적인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저는 대한민국 헌법이 그리 되도록 규정해둔 것을 실현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 그 다음에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서, 깨끗한 자연과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이 깨끗한 나라, 이 5가지 정도를 우리 국가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이런 이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은 선이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치는 것들은 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다소 추상적인 답입니다만, 앞부분은 지식 소매상으로서 선에 대해서 그리 생각하는 거고요. 뒷부분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다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삼육대학교 학생들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좀 깊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질문들이 하나같이 심상치가 않아서 자기만의 관점을 가진다, 이게 이제 말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내가 읽은 것이 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내가 나의 생각이라고 여기는 것 중에 얼마만큼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일까요? 사실 내가 만드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추적해보면 누구에겐가 들은 것, 어디에선가 읽은 것, 이런 것이 거의 다일 겁니다. 예. 그래서 나만의 관점이라는 것은 세우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개성 있게 그냥 취향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김치찌개가 좋아, 아니면 나는 된장찌개가 좋아, 나는 영화 중에서 로맨틱 코미디가 괜찮아, 나는 스릴러가 좋아, 이런 것들은 취향 문제죠. 취향은 간단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지만, 관점이라는 것은 일단 그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생각들 사이에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게 없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독서, 많은 생각, 그리고 일정 수준의 경험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의 직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직관, 우리들의 직관이라는 것은 이제 논리적 추론 과정 없이 어떤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직관적인 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싫어, 기분 나빠, 좋아, 기뻐, 이게 바로 형성되는 겁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런 것들이 논리적인, 연역적인 혹은 기납적인 논리적 추론 과정 없이 곧장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 판단, 인투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직관은 되게 후천적으로 형성되기도 합니다만 많은 부분 우리들이 타고납니다. 우리들의 직관적 판단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유전자 정보 수준까지 이미 내려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읽혔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보면 그 예화가 나옵니다. 예화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 훨씬 이전에 사회생물학자들이 했던 많은 실험들을 중에서 일부를 인용한 건데요. 이른바 도덕적 딜레마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철길의 비유가 나와 있죠. 철길이 있는데 기차가 가는데 그 진로를 바꾸지 않으면 사람이 5명이 치여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럴 때 육교에 있던 덩치 큰 남자를 밀어서 그 열차 앞에 떨어뜨림으로써 열차의 진로를 바꾸어서 5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당신은 예스냐 노냐? 이 중에서 예스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해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별난 분이시네. 이것은 옳지 않다, 손 들어보십시오. 판단이 어려운 분들도 좀 계시죠. 근데 이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질문, 이제 여기서 가지를 친 많은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많은 심리학적 실험을 거친 건데요. 결론을 보면 놀랍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본 제목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런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실험 결과를 담은 책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 이 기차선로에 관한 문제와 같은 유형의 질문에 대해서 뉴욕 시민들이나 폴리네시아의 원주민들이나 거의 같은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 딜레마에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게 된 것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수단으로 썼다는 거예요. 5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심지어 정당한 목적, 훌륭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그 뚱뚱한 남자를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폴리네시아 원주민과 뉴욕 시민들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까요? 그것은 논리적 추론 과정이 아니고 직관에 의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도덕률, 선, 악을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많은 부분 논리적인 추론과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중대한 도덕적 질문들, 선악에 관련된 판단에 있어서는 대부분 유전정보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도덕적 직관에 의존한다는 거죠. 이 직관적 능력이라는 것은 두뇌와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세포 하나하나, 수십 쪽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겁니다. 유전정보라는 것은. 그러니까 폴리네시아 원주민의 삶과 같은 상태의 인간이 있었을 때로부터 수만 년이 지나서 지금 최고의 문명에 이르기까지 이 판단이 변함이 없다는 뜻은, 그래서 문명 이전 단계에 이미
우리들의 직관 속에 들어와 있던 판단이고, 그와 같은 직관은 이미 유전정보 차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 그런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선악을 판단하는 데는 그리 복잡한 논리적 추론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들 자신이 인간이란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현생 인류 이 종이 하나의 종으로서 이 옳고 그름 또는 선악에 관한 도덕적 직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능력, 그런 사회적 재능, 도덕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많은 부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거기 라스콜리니코프가 죄악을 해서 돈도 못 훔치고 이 전당포 노파와 그 여동생, 이복 여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도끼로. 왜 괴로웠던 걸까요? 수많은 논리로 이른바 초인사상으로 그 살인을 합리화하는 논리적 추론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살인을 할 때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 나중에 그 유배지의 통나무 더미 위에서 애정 고백을 할 때까지 거기서 못 풀려나지 않습니까? 라스콜리니코프를 괴롭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하면, 그래서 우리들이 세포 속에 들어와 있는 도덕적 재능이 그를 괴롭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어제 일어난 연평도 포격 사건, 우리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을 여러분들이 뉴스에 접했을 때 제일 먼저 놀랐죠? 그 화가 났죠? 굉장히 안타까웠죠? 다 비슷할 겁니다. 이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놀랐고, 그 포탄이 민간인 마을까지도 덮쳤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붕괴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죽고 다치고 한 일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돼야지 좋은 거야? 라는 복잡한 논리적 추론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훨씬 더 기대해야 될 것은 대북관계가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느냐는 이런 정치적인 판단, 논리적 추론 이전에 그렇게 민간인과 군시설이, 민가와 군시설이 중첩되어 있는 12km 이상 떨어진 지역에다가 그 엄청난 위력을 가진 포탄을 부은 그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규범적 판단입니다. 우리들의 직관은 NO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체제가 인간, 이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이 종의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는 이 도덕적 직관을 파괴하고 무력화시키는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정의 또는 선에 대한 어떤 이론보다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직관의 힘을 훨씬 더 믿고 있고, 되게 사회의 진보, 그리고 갈등의 해결, 그리고 인간을 억압하는 제도의 속박,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힘도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도덕적 재능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천재의 기발한 상상력이나 어떤 철옹성 같은 논리에 기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서해 분쟁 지역이 되어버린 우리 서해에서 맞서고 있는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과 미군과 중국 정부와 등등이 모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재능과 어떤 윤리적 본능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빗나갔지만 질문해서.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대한민국 개조는 지금 2007년도에 복지부 장관 일을 마치고 나와서 한 2달 정도 작업을 해서 냈던 책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그 당시 왕세제, 두바이 왕국의 왕세제, 어제 우리 축구에서 아랍에미레이트한테 1대0으로 졌죠. UAE라는 것은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약자죠. 6개의 에미레이트, 에미르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는 에미르가 다스리는 6개의 왕국이 모여서 하나의 연방을 형성한 게 UAE입니다. 그 중에서 아부다비가 제일 큰 나라고, 아부다비가 실제 물주입니다. 아부다비가 최고 부자고 인구도 많고,
두바이는 우리에게 이제 석유 두바이유 이런 이름으로 올해 어디 시장에서 두바이유 가격이 어떻게 돼 이렇게 두바이가 석유가 많이 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실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입니다. 두바이는 중개무역항입니다. 두바이는 석유도 하나도 안 나고 인구도 적고 가난한 곳이에요. 근데 아부다비 왕이 연방을 만들기 위해서 두바이를 재정적으로 엄청 지원해서 부통령 자리를 주고 그렇게 해서 6개 연방을 형성했는데 이 왕의 에미르의 동생인 이 셰이크 모하메드가 실제로는 왕 노릇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거의 전권을 쥐고 이제 두바이 왕국을 만들어 나갔죠. 제가 그 두바이를 가보고 나서 2006년도 말에 2005년도 말에 제가 두바이를 처음 한 번 딱 가봤습니다. 가보고 이건 아니다. 가보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월드 아일랜드 전 세계 지도를 섬으로 이렇게 만든 거. 그 다음에 팜 주메이라라고 그래서 그 야자수 모양으로 인공섬을 만든 거 다 가봤습니다. 가보고 나 같으면 여기 한 푼도 투자 안 한다. 이것은 신기루 같은 것이다. 한 번 금융위기가 오면 다 무너질 거다. 그건 투기의 현장이지 발전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 팜 주메이라 같은 것이 생긴 이유가 이 왕세제의 말 한마디로 생긴 겁니다. 두바이는 해안선이 너무 짧아. 해안선을 늘릴 방법을 연구해봐. 이 지시 한마디를 가지고 전 세계에 한다 하는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엄청난 연봉을 주고 연구를 한 끝에 나온 게 팜 주메이라입니다. 그 야자수 모양으로 생긴 인공섬이요. 어마어마하게 긴 해안선이 생겼죠? 그렇죠? 이 야자수 모양으로 인공섬이 생겼으니까 해안선이 엄청 길어진 겁니다. 거기를 쪼개가지고 남한의 해변, 빌라를 짓고 그 앞에 조그만 해변을 분양한 거예요. 그게 팜 주메이라입니다. 그 무슨 타이거 우즈도 투자했다 그러고 그것은 신기루 같은 것이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전제군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의회도 없고 시민단체도 없고 언론도 없습니다. 언론은 전부 왕립 언론이고요. 야당도 물론 없죠. 셰이크 모하메드가 모든 권한을 틀어지고 무엇이든 자기가 기획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 사람 보고 대한민국 와서 대통령 하라 그러면 한 달도 못하고 사표 내고 자기 나라로 갈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통치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 당시 언론에서 무슨 이명박 후보의 인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그러고 막 그냥 셰이크 모하메드를 띄우는 특집 기사들이 각 신문에 나오고 이럴 때입니다. 제가 하도 한심해서 그때 이걸 쓴 거거든요. 제가 이제 두바이를 그 노바디 보트랜드라는 별명을 저 혼자 지어줬는데 그때 방문해서 국무총리를 수행해서 방문을 했는데 저녁에 만찬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환경 파괴를 동반한 그런 바닷가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 상공회의소 의장님이 앉아가지고 그 사람도 떠듬떠듬한 영어, 저도 떠듬떠듬한 영어로 소통을 하는데 어디 덴마크인가 네덜란드 의원단을 막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막 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떠들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여기 와서 묻는다는 말이 여성도 투표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투표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Nobody votes here. 여기서는 아무도 투표 안 해요. 선거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여자도 투표하냐고 물어보니까 성질이란 거죠. 그 사람도 왕족인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도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도 투표하지 않는 나라에 와서 여자도 투표할 수 있냐고 물어본 사람이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한 30분 동안 불평을 들어놓더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은 바가 무척 많아서 그 나라를 노바디 보트랜드로 이름을 붙이고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리더십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조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후진타오나 덩샤오핑이나 앞으로 중국의 지도자가 될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다스리는 통치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통치하라 그러면 절대 못해요.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못할 겁니다. 그거는 견제받지 않는 개인 지배 또는 일당 지배 국가에서의 리더십과 우리처럼 권력 분산이 이루어져 있고 견제 균형이 있고 강력한 야당이 있고
시민들이 마음대로 자기 의견을 발산하는 이런 사회에서 이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성의 기반 위에서 수평적 소통을 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컴퓨터가 달려있든 안 달려있든 불도저는 좀 앞으로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불도저 중에서도 후진 기어가 없는 불도저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시스템 이 문제는 저는 뭐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에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도가 좋은 제도가 들어왔다고 해서 금방 그 제도를 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면 그 제도를 잘 운영하게 될 때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필요한 법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의사결정 시스템은 1987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6월 민주항쟁으로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고 국회를 구성하고 뭐 이렇게 헌법재판소도 만들어지고 등등 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한민국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볼 때 1987년에 도입되어서 이제 2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뭐 다른 어느 나라 제도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운용하는 우리들의 리더십, 우리들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발전하는 과정에 있고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는 운영을 좀 더 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국회는 국회 스스로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죠. 대통령이 뭔가 결정을 잘못 내리면 국회가 자기의 권한에 따라서 탄핵도 했지 않습니까? 전에는 대통령 탄핵도 했으니까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정당과 대통령이 분리되어 있죠. 대통령은 정당의 당원일 수도 있지만 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럼 정당은 정당대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 길을 가야죠. 근데 만약 이 제도를 누군가 뭐 이렇게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 뒷조사를 다 한 다음에 약점을 다 찾아내고 그러고 쓱 가서 유 대통령께서 요새 관심을 보이시던데 이번 청목회 사건에서는 아무개 의원님은 별일이 없으셔야 되는데 하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떡하죠? 지금 보니까 이게 검찰에서 70명 명단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아무개 의원님도 거기 포함되어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의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 말을 잘 들어야지. 소환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하면 시스템의 자율성이 파괴되고 그때부터 단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비효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이 자리가 무슨 대통령 비판하는 자리는 아닌데 원래 대통령 되면 사방에서 욕먹는 게 일이에요. 장관만 돼도 그런데 대통령은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의 원래의 원리, 그 자율적인 어떤 운영 이런 것들을 도모해 줘야 됩니다. 그게 당장은 불편하고 시끄럽지만 종국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한 지도자를 뽑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요. 최악의 인물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나쁜 짓을 많이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렇습니다. 선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도요. 그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 대신에 악당을 뽑아도 그 악당이 악한 일을 또 많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선한 사람입니다. 살아온 이력을 보거나 선한 사람이지만 뭐 잘 못하잖아요. 민주당 내에도 반대표가 있고 공화당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중간선거도 져버리고 언론은 또 폭스TV니 뭐니 해서 엄청나게 이 반대 언론들이 많고 민주주의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점을 인정을 하고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만 원래의 장점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제도 개선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좀 우리가 더 노력하면 더 좋은 나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지금 고민하는 문제. 그러니까 되게 교양인이 되려면 고전을 읽어야죠.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그렇죠? 근데 고전을 읽어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논어 읽으면서 와 재밌다고 느낀 분이 있습니까? 맹자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맹자는 재밌어요. 읽어보면 제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고전을 읽어야지만 교양이 된다. 이 강박관념은 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봐요. 고전을 읽지 않고도 교양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고전을 읽지 않고 현대적 교양서를 읽다 보면 고전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종국적으로 귀착됩니다.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는 고전을 읽을 수 없는 게 대부분의 경우가 됩니다. 근데 고전 작품 중에도 쉽게 재미있게 잘 읽히는 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넘게 읽을 만한 책은 별로 없습니다. 100년이 지나가면 예컨대 우리가 다윈의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읽는다. 정말 지루합니다. 왜 지루하냐 하면 우리가 이미 중고등학교에서 배워서 다 알고 있는 유전학 이론을 다윈은 몰랐거든요. 그때까지는 유전학 이론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DNA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게놈 인간 게놈 유전자 지도가 다 해독이 됐고 질병 중에서 몇 번 면역체가 어떻게 되면 무슨 질병이 생기고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다윈 시대에는 오로지 육안으로 관찰하는 거 말고는 없었단 말이죠. 유전학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럼 다윈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후에 오로지 관찰한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논리적으로 쫙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보면 하나도 새로울 게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됩니다. 근데 다만 좀 높은 수준의 독서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불충분한 사실, 불충분한 관찰의 기록으로 보편타당한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 추론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감상하는 데는 아주 그만인 책이죠. 그 길고 지루한 논증의 종착점이 어디일까? 모든 종은 같은 조상에서 유래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종의기원이라는 이만큼 두꺼운 책의 추론 과정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의기원에 대해서 읽고 싶으면 How to read Darwin 같은 해설서를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해설서를 읽으세요. 그럼 돼요. 근데 플라톤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이런 거 여러분 혹시 도전해 보신 분?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안 읽혀요. 왜냐?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수많은 정치와 국가에 대한 발언 중에 쓸만하게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유효한 발언은 거의 없거든요. 다 쓰레기 같은 주장들입니다. 대부분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옹호했고요. 노예제도, 신분제도를 다 옹호했고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함으로 여자는 동산과 마찬가지로 다른 가축처럼 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고 그 글 속 곳곳에 그와 같은 생각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걸 왜 읽고 있냐는 거예요. 다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고민했던 문제, 국가는 뭐냐?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요. 이것은 인류의 문명이 지속되는 한은 영원히 남는 질문입니다. 이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한 말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고전인 것이지. 거기 보면 플라톤이 자기 선생님인 그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갑론을박하는 소피스트들하고 논쟁을 주고받는 것들이 끝없이 나오는데 읽어도 알 수도 없어요. 그 당시 등장인물 누군지도 모르고. 안 읽어도 됩니다. 해설판을 보세요. 그리고 무슨 그 밖에도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해설판을 보십시오. 잘된 해설판을. 그리고 딴지일보 같은 데 보면 읽은 척 매뉴얼 그런 책도 그런 꼭지도 있지 않습니까? 읽은 척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그런 매뉴얼도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의 앞에 주의사항을 보면 나대지 마라. 그냥 남들 말할 때 이렇게 장단 맞추는 것만 해야지 지가 먼저 논의를 주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정도 읽어서는 읽은 척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이것을 이해하고 싶으면 그때 원전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시리즈들이 나와 있어요. 고전에 접근하기 위한.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어떤 내적 욕구가 느껴질 때 원전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봐 어차피 번역본인데.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저도 도전하다가 실패한 책이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원래 거 읽으면. 이은기 선생이 해설해 놓은 거는 재밌지만 그렇잖아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밀림, 정글과 같은 그런 고전들이기 때문에. 카프카의 작품 같은 것은요. 제가 성 이런 거는 한글 번역본도 도전해보고 독일어판도 도전해봤는데 4번 실패했습니다. 완독하는데. 제가 중간까지는 읽었는데 아직도 성에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 주인공이.
그러니까 여러분 고전 작품을 읽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잘못됐거나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죠? 2000년, 3000년 전의 책이 어떻게 재미있을 수 있겠어요? 사마천의 사기도 무지 재밌는 책이지만 중국의 사마천 전문가가 편집해서 재해석해서 스토리로 만들어 놓은 게 훨씬 재밌거든요. 그거 읽으시면 돼요. 그것만 읽다가 부족하면 그때 사기 봉기도 읽으시고 열전도 읽으시고 그러면 됩니다.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요. 그냥 편한 대로 내게 느낌이 오는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의 책을 많이 읽든 간에 고전들은 영원한 질문들을 다룬 책들이고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영원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질문들에 대해서 나름의 의미 있는 해답을 제시한 책들이 고전입니다. 그 고전에 담고 있는 그 대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안내서나 해설판을 읽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고전을 직접 읽지 않았다는 원본 텍스트를 안 읽었다는 데 대해서 스트레스를 느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춘의 독서 같은 훌륭한 안내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시간 너무 많이 없어서 많은 이 답은 총장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경은 제가 참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 저 문익환 목사님 비롯한 이 어른들이 만드신 공동번역 성서로 두꺼운 거요. 그걸로 한 10번을 읽은 것 같아요. 10번. 근데 왜 읽었냐 하면요. 5.18 때 이제 5월 17일 날 밤에 학교에서 잡혀가지고 그때 이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라는 데를 끌려갔는데 거기 2달을 있었습니다. 매일 얻어맞으면서. 근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읽을 것을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방에 혼자 의자에 앉아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거든요. 우리 같은 문자 중독자들한테는 이게 문자를 빼앗으면 힘듭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6개의 그 감금실에 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출판계에 있던 분이라 어떤 분이 책을 이만큼 가지고 어떻게 알고 왔어요, 거기를. 근데 책 차입은 일체에 불어. 딱 한 것만 넣어줬습니다. 그게 공동번역 성서였습니다. 이 범죄자들을 교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6명이 그것을 6토막을 냈습니다. 6개로 쪼갰어요. 그래서 제일 나이 많은 선배부터 골라잡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이 제 차례였는데 막내라서 아시죠? 출애굽기가 제일 먼저 팔린다는 거. 출애굽기가 제일 먼저 팔리고 그 다음에 신약 이 순서로 나갑니다. 맨 마지막인 저에게 온 것이 시편이었고요. 시편을 이제 며칠 동안 탐독하고 나서 근데 되게 멋지더라고요, 시편이.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 게 레위기, 판관기, 신명기 등등으로 이어지는 그 생활법도에 관한 거였고요. 맨 마지막에 출애굽기가 제 손에 들어올 때까지 약 한 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을 받으면 한 나흘 닷새 동안 오로지 이 24시간을 그거 하나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무척 많이 읽어봤는데요. 근데 종교적 심성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을 찾아가서 저도 교회에 나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왜 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안 와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갔는데 저는 성경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은 잘 모르겠고요. 구약은 저는 출애굽기보다 외경으로 분류된 데 있는 유디트나 뭐 이런 쪽이 훨씬 재미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약이 제일 저로서는 이제 예수님 행적에 관한 그게 제일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뭐 종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실제 하느님 아들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인간 예수가 그 당대 상황에서 겪었을 고뇌, 고민, 그분이 그런 고민과 관련돼서 받은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와닿는 편이고요. 그 성경을 매우 비종교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종교에 대해서는 정치하는 사람은 함부로 발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종교를 다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믿는 종교라면 무엇이든 그것은 나의 종교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2시간 동안
예, 그 대학 생활에서의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이게 뭐 갑자기 물으시니까 그런데 우선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진짜로 행복을 느끼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 이게 두 번째고요. 예, 세 번째는 나중에 늙어서 은퇴할 때까지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거. 이게 대학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제가 잘 못해가지고 이거를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책 집필할 때 세 가지는 첫째, 이게 필요한 책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책이라야 팔려야 보람을 느끼거든요. 예, 그게 첫 번째 사항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예, 이게 정확한 또는 예쁜 우리말로 쓴 책인가,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망가뜨리는 책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 여러분, 피동형 문장 있죠? 되어지고, 이런 거. 되어지고, 이런 거는 우리말이 아닙니다. 예. 되고, 이렇게 해야죠. 하고, 이렇게 해야죠. 우리말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 글이 너무나 많이 못난 모습으로 출판이 되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쁘고 정확한 우리말로 쓰여진 책인가, 이게 두 번째고요. 예, 세 번째는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 이게 세 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팔리고 말 책인지 10년, 20년 팔릴 수 있는 책인지 이 세 가지를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취업을 잘하는 세 가지는 저도 답을 못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공 분야마다 다 다르고, 근데 일반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사람을 뽑을 때는 이제 직무 능력이나 이런 것도 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쓴다는 것은 기능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도 노동력을 수입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오는 것은 노동력이 아니고 인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 조직이나 이런 데서 제일 중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추상적으로는 인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됨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딴 것보다도 진실한 사람으로 타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갖추는 게, 예, 이렇게 유니버셜하게,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용주가 됐다고 생각하실 때 누구 뽑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뽑는 거지. 디자이너를 뽑고 뭐를 뽑고 이렇게 모집하는 직책은 다양하지만 전국적으로 다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 있는 사람, 예, 꼭 고용주가 봐서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누가 보기에도 사람으로서의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취직하는 데서 최고 중요하고요. 선거에서 공직에 나가는데도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거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폴리네시아 원주민과 뉴욕 시민들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까요? 그것은 논리적 추론 과정이 아니고 직관에 의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도덕률, 선, 악을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많은 부분 논리적인 추론과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중대한 도덕적 질문들, 선악에 관련된 판단에 있어서는 대부분 유전정보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도덕적 직관에 의존한다는 거죠. 이 직관적 능력이라는 것은 두뇌와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세포 하나하나, 수십 조 개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겁니다. 유전정보라는 것은. 그러니까 폴리네시아 원주민의 삶과 같은 상태의 인간이 있었을 때로부터 수만 년이 지나서 지금 최고의 문명에 이르기까지 이 판단이 변함이 없다는 뜻은, 그것은 문명 이전 단계에 이미 우리들의 직관 속에 들어와 있던 판단이고, 그와 같은 직관은 이미 유전정보 차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 그런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선악을 판단하는 데는 그리 복잡한 논리적 추론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들 자신이 인간이란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현생 인류 이 종이 하나의 종으로서 이 옳고 그름 또는 선악에 관한 도덕적 직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능력, 그런 사회적 재능, 도덕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많은 부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거기 라스콜리니코프가 제압을 해서 돈도 못 훔치고 이 전당포 노파와 그 여동생, 이복 여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도끼로. 왜 괴로웠던 걸까요? 수많은 논리로 이른바 초인사상으로 그 살인을 합리화하는 논리적 추론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살인을 할 때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 나중에 그 유배지의 통나무 더미 위에서 애정 고백을 할 때까지 거기서 못 풀려나지 않습니까? 라스콜리니코프를 괴롭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하면 그래서 우리들이 세포 속에 들어와 있는 도덕적 재능 이 그를 괴롭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어제 일어난 연평도 포격 사건 우리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을 여러분들이 뉴스에 접했을 때 제일 먼저 놀랐죠? 그 화가 났죠? 굉장히 안타까웠죠? 다 비슷할 겁니다. 이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놀랐고 그 포탄이 민간인 마을까지도 덮쳤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붕괴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죽고 다치고 한 일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돼야지 좋은 거야? 라는 복잡한 논리적 추론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훨씬 더 기대해야 될 것은 대북관계가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느냐는 이런 정치적인 판단, 논리적 추론 이전에 그렇게 민간인과 군시설이 민가와 군시설이 중첩되어 있는 12km 이상 떨어진 지역에다가 그 엄청난 위력을 가진 포탄을 쏘아 부은 그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규범적 판단입니다. 우리들의 직관은 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떤 정치체제가 인간, 이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종의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는 이 도덕적 직관을 파괴하고 무력화시키는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정의 또는 선에 대한 어떤 이론보다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직관의 힘을 훨씬 더 믿고 있고 되게 사회의 진보 그리고 갈등의 해결 그리고 인간을 억압하는 제도의 속박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힘도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도덕적 재능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천재의 기발한 상상력이나 어떤 철옹성 같은 논리에 기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서해 분쟁 지역이 되어버린 우리 서해에서 맞서고 있는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과 미군과 중국 정부와 등등이 모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재능과 어떤 윤리적 본능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빗나갔지만 질문해서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대한민국 개조되는 2007년도에 제가 복지부 장관 일을 마치고 나와서 한 2달 정도 작업을 해서 냈던 책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그 당시 왕세제 두바이 왕국의 왕세제 어제 우리 축구에서 아랍에미레이트한테 1대0으로 졌죠. UAE라는 것은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약자죠. 6개의 에미레이트, 에미르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는 에미르가 다스리는 6개의 왕국이 모여서 하나의 연방을 형성한 게 UAE입니다. 그 중에서 아부다비가 제일 큰 나라고 아부다비가 실제 물주입니다. 아부다비가 최고 부자고 인구도 많고 두바이는 우리에게 이제 석유 두바이유 이런 이름으로 오래 주제인데요.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엇이 선인가에 대해서 매우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 나름의 선에 대한 정의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존재라 하면 내가 내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설계하고 그것을 꾸려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자유로운 존재로서 이 세상에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그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죠. 근데 물질의 결핍이 너무 심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아주 불합리한 제도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계급제도, 노예제도, 여성을 가축과 마찬가지로 동산으로 취급하는 그런 제도요. 오늘날의 비정규직 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만듭니다. 또한 종종 낡고 굳어진 어떤 사고방식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 예 많이 보죠. 생각이 잘못되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예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그러니까 가족을 먹여 살릴 책임은 남자한테 있어, 이런 것도 저는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여자가 능력이 좋으면 여자가 할 수도 있지. 그렇죠? 예. 남자가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한국 40대 남자 암 발병률 세계 1위, 예, 사망률 세계 1위, 뭐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의학 박사님 말씀으로는 암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동종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런 거, 내일은 저런, 오늘은 뭐 과장님한테 야단 맞았고, 내일은 또 뭐 딸내미한테 욕 먹었고, 뭐 모레는 축구 시합에서 졌고,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으면 그것이 암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40대 남자들이 암 발병률이 높은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독서, 많은 생각, 그리고 일정 수준의 경험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의 직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직관, 우리들의 직관이라는 것은 이제 논리적 추론 과정 없이 어떤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직관적인 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싫어, 기분 나빠, 좋아, 기뻐, 이게 바로 형성되는 겁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런 것들이 논리적인, 연역적인 혹은 귀납적인 논리적 추론 과정 없이 곧장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 판단, 인투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직관은 되게 후천적으로 형성되기도 합니다만 많은 부분 우리들이 타고납니다. 우리들의 직관적 판단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유전자 정보 수준까지 이미 내려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읽혔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보면 그 예화가 나옵니다. 예화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 훨씬 이전에 사회생물학자들이 했던 많은 실험들을 중에서 일부를 인용한 건데요. 이른바 도덕적 딜레마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철길의 비유가 나와 있죠. 철길이 있는데 기차가 가는데 그 진로를 바꾸지 않으면 사람이 5명이 치여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럴 때 육교에 있던 덩치 큰 남자를 밀어서 그 열차 앞에 떨어뜨림으로써 열차의 진로를 바꾸어서 5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당신은 예스냐 노냐? 이 중에서 예스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해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별난 분이시네. 이것은 옳지 않다, 손 들어보십시오. 판단이 어려운 분들도 좀 계시죠. 근데 이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질문, 이제 여기서 가지를 친 많은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많은 심리학적 실험을 거친 건데요.
결론을 보면 놀랍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본 제목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런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실험 결과를 담은 책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 이 기차선로에 관한 문제와 같은 유형의 질문에 대해서 뉴욕 시민들이나 폴리네시아의 원주민들이나 거의 같은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 딜레마에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게 된 것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수단으로 썼다는 거예요. 5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심지어 정당한 목적, 훌륭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그 뚱뚱한 남자를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사고방식과 관계가 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지만 많은 낡은 의식들이 우리들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지요. 이런 것이 제가 평소에 무엇이 선인가 라고 말할 때, 어떤 것이 우리 인간을 더욱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선이요,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선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관적인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그리 되도록 규정해둔 것을 실현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 그 다음에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서, 깨끗한 자연과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이 깨끗한 나라, 이 5가지 정도를 우리 국가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이런 이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은 선이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치는 것들은 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다소 추상적인 답입니다만, 앞부분은 지식 소매상으로서 선에 대해서 그리 생각하는 거고요, 뒷부분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다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삼육대학교 학생들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좀 깊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질문들이 하나같이 심상치가 않아서, 자기만의 관점을 가진다, 이게 이제 말은 사실 쉬운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내가 읽은 것이 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내가 나의 생각이라고 여기는 것 중에 얼마만큼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일까요? 사실 내가 만드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추적해보면 누구에겐가 들은 것, 어디에선가 읽은 것, 이런 것이 거의 다일 겁니다. 예. 그래서 나만의 관점이라는 것은 세우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개성 있게 그냥 취향 따라서, 나는 김치찌개가 좋아, 아니면 나는 된장찌개가 좋아, 나는 영화 중에서 로맨틱 코미디가 괜찮아, 나는 스릴러가 좋아, 이런 것들은 취향 문제죠. 취향은 간단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지만, 관점이라는 것은 일단 그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들 사이에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게 없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